감당할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너도 나도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비투에 영끌이나 하고. 아, 뭐 어쩌라고. 팔어? 팔았다 오르면. 자, 주말 사이에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SNS 계정 푸시 알림이 거의 몰아치는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그 부동산을 겨냥한 발언의 수위가 대폭 끌어올리게 된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랬습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5,000p.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거다라고 한 거고. 여기에 더해서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 이 메시지가 온 겁니다. 또 있습니다. 보면은 투기로 나라가 사라질 지경이다. 투기로 번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요? 라는 SNS까지 올라온 겁니다. 자, 이렇게 정부, 그리고 또 시장까지 최대 요즘 관심사 제일 핫한 것이 바로 부동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몰랐던 이야기 더해서는요, 부동산 얘기 한번 전문가들 모시고 제대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특히 지난 이제 목요일 얘기로 한번 해보죠. 그 정부가 두 번째 공급 대책이란 걸 내놨습니다. 이 공급 대책을 두고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이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개인만 영끌하는 게 아니라 네. 정부도 영끌을 했습니다. 바로 공급에 대한 영끌인데요.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큰 부지가 바로 용산 부지이죠. 보시면요, 일단 국제 업무지구와 캠프킴 여기 지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는 용산 국제업무에서 1만 호에다가 캠프킴까지 다 하면 한 1만 3,500 가구가 정도 이제 공급을 하겠다 밝혔고, 네. 과천 경마장 그리고 이제 방첩사까지 해서 보면은 물량이 한번 9,800 가구 정도 되고, 그다음에 태릉 CC 뭐 논란이 많죠. 6,800 가구 정도. 이외에도 뭐 광명 경찰서 550호, 네. 그다음에 하남 테니스장 부지 300호, 정말 영끌을 해서 네.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밝힌 상태입니다. 거의 뭐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 그 서울 강남의 그 생활권에 한 1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이제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이것도 화제입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서울 서초구의 노른자 윗땅, 원지동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를 예고한 서리풀 1지구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 핵심 지중 하나로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일대를 포함합니다. 내곡동이겠죠? 내곡동 현종로 옆에 거기가 그 9차선, 8차선이고 일단 입지가 제일 좋아요. 정부는 이곳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대로 한번 따져보려고 아주 어렵게 부동산 일타 두 분 모셨습니다. 김인환 소장님, 김학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이 공급 대책, 김인환 소장님부터 한 줄로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 소문난 자체 먹을 것 없다. 네, 이게 작년 12월이었죠. 11월에 예. 국토부 교통부 장관께서 12월에 발표하겠다. 우리 97 공급 대책 후속 대책으로 기다려도 좋다. 우리 기대해도 네네. 좋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 달이 더 늦어졌습니다. 거의 1월 마지막쯤에 예. 발표를 했는데 물론 용산이라든지 뭐 또 과천 같은 곳들은 또 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곳입니다만 보도자료 내용이나 패턴을 보게 되면 좀 많이 보던 내용. 그래요. 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유유부지 패턴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감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게 없었다라고 느끼신 거예요. 근데 왜 네. 그런지는 이따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 우리 김학열 소장님은 어때요? 정책이 아닌 포스터, 대책이 아닌 발표였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책이 아닌 포스터, 이건 무슨 얘기죠? 저희가 초등학교 때 네. 이렇게 포스터 글짓기 뭐 이런 것들 뭐 억지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주제가 정해지면 일단 써야 되니까 발표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발표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지 네. 여부는 따지지 않고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냥 억지로 만든 것 같은 네네. 느낌이 드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을 누구보다 잘 하시는 두 분은 이제 좀 박한 평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궁금한데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왔으니까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떨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실수요자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긍정과 회의가 이제 이게 공존하고 있는 예. 섞여 있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뭐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만난 분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자녀 집을 위해서 막 집을 알아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서울 집은 비싸고 이제 경기도의 평촌이나 네네. 인덕원에 이런 쪽에 집을 알아보다가 이번 대책 발표를 보고 이제 애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과천에 경마장에 좋은 부지가 나오면 우리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자녀분들도 아빠 한번 기다려 볼까? 라는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아, 과천 정도면 한번 기다려 볼 만하다라는 정도면? 희망을 네. 충분히 가질 만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사실상 공급이 안 됐는데 발표만 하고 안 됐었는데 이번에 과연 과천을 기다리면 할 수 있을까? 네네. 언제 나올까? 과연 내가 당첨은 될 수 있을까? 당첨이 되더라도 분양가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네네. 베팅하기에는 또 실수요자들 입장이라면 굉장히 좀 잔인한 이게 5년 만에 끝날 일은 아니거든요. 한 7, 8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7, 8년 동안 집값이 안정이 되면 예. 정부가 잡으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집값이 다시 올라간다면 내가 괜히 기다렸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뭐 소위 말하면 반신반의하는 약간 그런 듯한 네. 분위기다라고 압축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이 평가해 주신 거 보면 대체로 좀 우려가 더 앞서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129 공급 대책이 넘어야 할 관문으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이걸 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이게 공급 그럼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 대체 이거에 대한 우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정작 이번에 공개된 것 중에 김영렬 소장님 보시기에는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지금 목표는 2030년까지 착공 목표만 나왔고요. 입주하는 물량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착공도 2027년도가 제일 빠른 거고요. 몇 개 안 되고요. 대부분은 2029년도, 30년도 목표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보통 목표가 달성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2030년 전까지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이것들이 더 우려가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부지 모두가 5년 전에 똑같이 발표가 됐던 내용들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네네. 근데 8개가 정확히 겹치는데 8개가 하나도 진도가 나간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기자분이 그걸 질문했더니 그때랑 좀 다르다. 네네. 더 열의가 있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달라진 상황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이번에 좀 전략적으로 가장 많은 세대수를 발표했던 용산 지구 같은 경우도 서울시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한 좀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세대수 정의도 안 됐고 학교가 들어가는 문제도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2028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예. 실제 나다지 상태이기 때문에 착공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이나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2028년도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는 애를 쓴 건데 너무 시장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한번 보시는 건 아니에요? 애를 썼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저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6만 세대가 아니라 500세대라도 1000세대라도 지금 착공합니다. 네네. 이런 물량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가 그 진실을 믿겠는데 네. 아까 영끌 말씀하셨는데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영혼이 있어서 영끌을 해야 되는데 네네. 아무 생각 없이 모집한 것 같아서 말 그대로 좀 비어있는 공급 대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도 이제 김학열 소장님의 개인 의견인 것으로 저희가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잠깐 이제 지난 정부와 지지난 정부와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두 번째 그 관문이 바로 이 얘기예요. 자, 야권에서도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게 시즌 2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와 좀 판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이번에 평가가 좀 박해요. 사실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 작년 6월에 출범했잖아요. 네. 이제 한 몇 개월 됐나요? 한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평가가 이렇게 박하게 나온 이유는 문재인 정부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네. 또는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결과물을 한 절반 정도라도 보여줬더라면 가시적인 게 뭐 있으면. 사람들은 신뢰가 생기는 거죠. 아, 이번에도 나오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상 제로입니다. 마곡지구에 빈 땅이 이제 한 개 만들어진 거. 네네. 그거는 뭐 사실 유후부지라고 하기 어려운 공공택지 개발지구에 남는 땅에 개발을 한 거고요.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절반이라도 될까? 50%라도 돼도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는데 그럼 왜 안 됐을까? 네네. 정부가 진짜 의지가 없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 태릉 CC가 대표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세대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무산된 이유가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태릉 CC 같은 경우는 우리 종묘 논란처럼 또 문화재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서 아마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3,000호까지
계획이 줄어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추진하게 되는데 물론 10,000원은 아닙니다만 역시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럽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 이번에는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주민이 반대해도 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과천은 플랜카드가 벌써 붙었더라고요.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또 법적인 문제, 이전 기관들, 경마장 또 당장이 노조가 또 반대하고 있죠. 우리 어디로 가라는 거냐? 네네. 말도 안 된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설득과 또 푸시 여러 가지 과정을 본다면 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상당히 뭐 지금 뭐 플랜카드도 걸리고 뭐 이런 난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지만 그 6만 원 공급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실제 숫자가 시장에서는 이거 6만 원으로 고지고대로 보기 좀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사업을 좀 빼고 나면은 실제로 늘어나는 그 물량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발표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다소 10,000호 전후의 물량들이 추가되긴 했는데 그것도 새로운 물량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존 공급지에서 조금씩 더 플러스 알파를 보탠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난 5년 전에 추진했던 입지들도 제대로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문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플러스 알파에만 해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한 5만 세대 미 책정됐던 것들 중에 일부라도 진도가 나갔으면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좀 신뢰가 생겼을 텐데 그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량 상당수가 재탕이고 이것들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순증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박한 평가를 주셨어요. 그런데 공급 대책도 관심이지만 자, 양도세 얘기를 지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번 공급 대책 발표 전부터 이제 계속 설왕설래들이 있어 왔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났어요. 뭐냐면 청와대에서 원래는 김용범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중과세 유예 종료가 이제 한두 달 정도 연기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검토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뉘앙스였는데 이게 청와대가 그렇지 않다 못 박아버린 거더라고요. 네. 이게 갑자기 원래 6월 취임, 작년 6월이죠. 네.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세금은 우리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갑자기 기조가 바뀝니다. 우리 세금 할 거야. 집값 잡기 위해서 할 거야라는 강한 의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양도세, 중과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세율에서 규제 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가 더 네. 붙고요. 3주택자는 30%포인트.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 82.5%까지 됩니다. 너무 높은 그렇게까지? 세금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예. 법을 바꾸지는 못하고요. 1년씩 유예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2016년 5월 9일이 유예 기간인데 계속 얘기를 안 해주고 있었어요. 네네. 연장을 하는지 부활을 하는지 얘기를 안 해주다가 100일을 남겨두고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양도세 이제 유예 안 하고 본격적으로 중과세를 할 거다라는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조금 전에 권영수 변호가 그러니까 네. 청와대 속보까지 나오고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낸 걸 보면은 거의 기정사실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예. 중간에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 2달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서 왜 이러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께서 이미 5월 9일 날 종료다라고 얘기한 상태에서 갑자기 한두 달 정도 연기될 수 있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의 일관성이에요. 이거 자꾸 흔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바로 이제 공식 브리핑을 한 거죠. 5월 9일은 일단 종료가 맞다. 이렇게 이제 확정을 지어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금 부담이 만약에 이제 어떻게 5월 9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10억에 샀습니다. 예. 그래서 15억에 팔아요. 5년 후에 15억에 판다. 네. 3주택자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현행은 1억 4,700만 원 정도 네. 세금이 나오는데 여기가 2주택자라면 2억 6,400만 원 정도, 3주택자면 3억 1,300만 원. 2배에서 3배 정도로 늘어납니다. 굉장히 무거운 세금이고요. 그렇네요. 이거는 양도 예. 차익,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네. 3주택자 이상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10억이 남았다면 한 7, 8억은 국가에 내고 내가 2억 가지고 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파는 입장에서 매도자 입장이라면 네.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강한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걸 앞두고 청와대까지 조금 전에 이런 발표를 했으니까 고민이 더 클 것 같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일단은 매물이 조금은 증가한 것 같습니다.
조금. 예. 예, 조금 증가했는데 이것이 이 정책 때문에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증가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군요. 왜냐하면은 12월하고 1월 달이 보통 비수기거든요. 네. 2월 달 맞이해서 조금 내놓은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가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중가를 맞으면서 파는 매물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더 관망을 하는 것 같고요. 네네. 아직 설날 연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추석이나 설날 연휴 때 부동산 문제들을 좀 논의를 하고 그 연휴가 끝난 다음에 결정하는 가족들이랑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예, 그래서 아마 실제 매물이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2월 설날 연휴가 지난 다음에 그때 증가하는 거 가지고 일단 판단할 것 좀 보이고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 중간하게 되면은 3주택자 같은 경우는 82.5%를 내야 되는데 네네. 거기에 또 빠진 게 있어요.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대출 이자까지 감안하게 되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럼 이걸 팔 이유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똘똘한 한 채를 세금 혜택을 많이 보기 위해서 덜 똘똘한 채를 먼저 파는 것들을 시도할지는 모르겠지만 똘똘한 채가 시장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는 이제 사례를 좀 통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일각에서 이제 버티기 뭐 이런 가능성이 나오니까 대통령이 또 SNS로 계속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보면은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새끼리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글을 올린 건데 자 물론 청와대는 아니다. 아직 그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보유세로 쏠리기는 해요. 보유세까지 인상이 될까요?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습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순서는 틀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은 처음부터 세금 규제가 나오고 네.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세금 규제가 늦게 나왔을 뿐이지 실제로는 세금 규제가 이제 곧 등장을 할 거고요. 대출 규제 이미 시행을 했고요. 토지거래가 구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역 규제도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이제 세금 규제 중에서도 네. 중과세는 확정, 이번에 확정이 됐고요. 예. 보유세 하나 남았는데 과연 보유세를 안 올릴까? 집주인들이 보유세를 안 올리게 되면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매물 잠기면서 안 파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네. 결국 압박을 하려면 보유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미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먼저 계산기를 두들겨 봅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정도로 올라가면 내가 버틸 수가 있을까 없을까를 이미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정부보다 벌써 한 발짝 더 앞서서 나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부는 또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니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러면 너무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부동산 정책 속에서 실수요자 그리고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고민이 커질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연으로 재구성해서 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일단 권혁중 평론가가 하나 사연을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신혼 부부인데요. 네. 일단 청약통장 막차를 타야 될지 이 결혼 2년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로 버티면서 공급 물량 나올 때 청약을 넣어야 될까? 아니면 지금 다른 집을 사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온 게 이게 청년 신혼부부를 좀 주요 대상으로 내세웠으니까 신혼부부 입장에 좀 기대를 해볼 법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두 분께 여쭤볼게요. 김민만 소장은 어때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산답니다. 산다. 지금 산다? 저는 항상 저스트 드잇입니다. 필요한 분들이니까요. 그래요? 네. 왜 그렇죠? 청약을 기다리면 좋긴 합니다. 신축 아파트를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제 주변에 보니까 계속 기다리더라고요. 기다리다가 기회비용까지 잃어버리기 때문에 본인이 뭐 당첨 가능성이 높다. 자녀가 세 자녀다. 네네. 뭔가 가점 점수가 높다. 아니 납입 금액이 많다. 뭔가 유리한 점이 있다면 기다려도 그래요? 되는데 신혼부부라면 실제로 자녀가 한 명도 있을 가능성이 낮거든요. 네네. 그렇게 본다면 저는 당첨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단 좋은 매물이 나온다면 항상 저스트 드잇. 필요하면 네. 자금이 되고 필요하면 내 집 마련하는 거니까요. 이건 투기는 아니라고 봐야죠. 김학료 소장님 생각도 비슷하세요? 저도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데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것들, 언제 분양을 할지 모른다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고문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특공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도전해 볼 수가 있는데 언제 분양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좀 착공이 5년 후기 때문에. 근데 5년 동안이면 이제 신혼이 아니라 이제 작년이나 이제
청년 뭐 이렇게 넘어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신혼으로서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차라리 그때쯤이면 아마 갈아타기 2년에 한 번씩 갈아타기를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아마 그때 분양받는 집보다 잘만 갈아타게 되면 더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네요. 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번에 뭐 용산, 과천 이런 데는 노른자 입지로 손꼽히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용산은요 12년 됐거든요. 이미 12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태능 CC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갤럽연구원일 때 25년 전에 제가 직접 검토했던 입지거든요.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25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착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신혼이 아니라 평생 기다려도 아마 결과물을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마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 들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거. 너무 전문가의 또 개인 의견이신 걸로 네. 가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거는 타이밍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언제 좀 사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시기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면 어때요? 일단 5월 9일이 양도세 중과세 이제 일몰입니다. 이제 부활한다는 얘기죠. 중과세. 그러면 네. 서울 지나고 사람들이 서서 이제 팔기 시작을 할 겁니다. 팔아야 되는 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5월 9일 전에 4월 정도에 막바지에 몰렸을 때 좀 급매물이 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좀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좀 조건을 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수가 있는지, 청약 가점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는지를 좀 꼼꼼하게 본인의 상황을 좀 점검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또 전문가의 또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투자는 또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 저희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가상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는 어떤 사연인가요, 고영수 변호사? 네, 실제 이분은 이제 갈아타기에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상급지 갈아타기를 위해서 서울 아파트를 추가 매수했는데요. 근데 기존 집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기존 집을 헐값에 팔아서라도 강남 한 채를 지켜야 되나? 아니면 정책이 다시 완화될 때까지 월세를 놓으면서 버틸까?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십니다. 이건 어때요? 김민만 소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버틴다에 이제 던지고 있는데요. 네. 물론 부담스러우니까 팔면 좋은데 지금 분위기에서 내가 못 버텨서 급매로 던지는데 매수자들이 또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얼마까지 떨어뜨려서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가. 양도세는 팔 때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네네.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간다는 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똘똘한 한 채는 양도 차익도 크지 않다라고 본다면 급하게 팔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할 때 상황을 보면서 양도세 조금 내고 파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전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년 소장님도 비슷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구체적인 더 정보가 있으면 좋겠는데 판단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팔리지 않는 집이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집이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팔 수 없는 집인지 아니면은 가격을 좀 깎아주기 싫어서 낮추기 싫어서 현재 시세로 팔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춰서 팔 수 있다고 하면 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안 팔리는 집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갭을 끼고 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끼고 팔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김인만 소장님 말씀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저도 답답한 게 5월 9일까지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똘똘한 것들은 바로 팔 수 있어요. 조금만 가격만 조정해줘도. 근데 대부분 지금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은 안 팔리는 물건이거든요. 가격을 낮춰도 안 팔리는 물건을 5월 9일까지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대통령님께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한번 사연 한번 넘어보죠. 세 번째 가상 사연 한번 짚어볼게요. 이번에도 또 권혁수 평론가님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는 서울과 지방에 이제는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서울에 한 채, 지방에 두 채 보유한 이제 다주택자 분이신데요. 지방 아파트를 팔고 내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 없는 거죠. 살려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라도 급매물로 팔까 아니면 그냥 버틸까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김인만 소장 어때요? 저는 버틴다입니다. 지방 아파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정리한다고 해서 서울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이 되는 거지 단순히 지방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팔 수 있으면 팔되 이게 잘 안 팔리는 물건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학년 소장님은요? 저는 지방 부동산 중에 똘똘하지 않은 것들은 바로 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서울의 똘똘한 채에 분명히 부담을 주거든요. 보유세의 부담도 주고 나중에 양도세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 팔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가격과 상관없이 똘똘한 한 채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사연, 가상 사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세금 관련된 사연인데 권영주 평론가님 소개해 주시죠. 네, 이분이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네. 은퇴 후에 임대 수익을 위해서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분이신데요. 오, 예. 이 보유세 부담은 늘고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난다고 하니까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버티다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까? 이런 고민을 지금 갖고 계십니다.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장님 어떠세요?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증여할 것 같습니다. 증여입니다. 왜냐하면 증여 최고 세율은 50%고요. 양도세 3주택자 중과세는 82.5%입니다. 증여 취득세를 네네. 고려하더라도 그리고 또 사냥한 자녀한테 예. 어디에 베팅을 하냐면 10년 후에 서울집이 올라갈까 생각해보면 올라가는데 다들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자녀한테 주느니 올라가기 전에 지금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한 전략이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런 전략을 할 것 같습니다. 김학용 선생님 동의하세요? 저도 이게 시세가 10년 후에 많이 올라갈 집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증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김 선생님 말씀대로 저렴할 때 증여하는 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렇게 저희가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따져봤어요. 워낙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전문가의 개인 의견이고 최종 결정은 신중히 하셔야겠지만 이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제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천보다 쉽다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으니 집값이 이번엔 잡힐까요? 잡힐까요? 오늘 코스피 5천이 깨졌던데 일단은 집값이라는 예. 건 수요와 공급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 같으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왜 못했을까요? 저는 매우 어려운 문제고 왜 어렵냐면 우리 개인들의 내 집 마련, 집 하나 있는 나의 전 재산이자 노후 준비, 내 자녀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고요.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정책 몇 개로 해결될 것 같으면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좀 긴장을 하고 네. 이게 말은 이렇게 강하게 워딩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건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온 국민이 노력을 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세 분이 시장을 대변해서 또 쓴소리까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세 분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